이어서 제가 준비한 원고 기조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냉전 시대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제하겠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중국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까요? 우리에게는 민주주의가 선이고 독재가 악인 반면에 중국은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근래 찾아보기 힘든 100년 가까이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 유사 이래의 드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패러다임이 멈추거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세계를 주도한 서구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주문합니다. 조금 이른 감이 들지만 서구의 패권적 우월주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건 자본주의에 결합된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들이 허망하게 식어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계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한 것이란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얘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한 패권 경쟁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은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전면적 소강사회를 달성을 선포하였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 행정부의 중국 정책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맞대응 전략을 펼칠 전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중국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저였습니다. 부정적인 국제 여론이 급증해졌지만 방역과 경제 반등은 성공한 중국은 세계 무역 의존도가 오히려 높여졌던 것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제네바에서 공통된 운명을 지닌 인류 공동체 상의 구축을 주제로 한 고위급에 참석하셔서 공통된 운명을 지닌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고 연설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때 시 주석께서는 인류는 대반전, 대변혁, 대조정 시기를 처해 있으며 중국의 솔루션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여 윈윈 공유에 실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역협력의 중국의 지혜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을 새로운 방식을 시작하면서 다시 말해 다자협력을 통한 지역국가 강요 정책은 지역협력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게 이뤘던 것입니다. 이는 다시 지역에서 미국 패권을 제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의 의미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억 중국 천하에 영도하는 집권 세력은 세계 유일 정당 중국 공산당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이자 대국이면서 제2대 경제대국인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은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중국 공산당을 잇단 도전에 맞서 싸울 동기를 부여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는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애초 가졌던 열망과 사명은 중국의 인민 행복과 국가 활력 회복을 도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당 당시 새로운 포부와 사명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이 전진하도록 영감을 제공하는 온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921년 7월 23일 마오쩌둥과 함께 중국 공산당을, 물론 그때의 숫자는 약 한 50여 명 이르렀습니다마는 창당에 참석했던 분들이 무려 13명이었습니다. 그분들로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새롭게 설립이 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본론에 들어가서 새로운 힘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자 중심국으로 칭하면서 팍스 아메리카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이는 미국의 주장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의 경찰 국가임을 자임하면서 세계의 경제, 안보, 문화 등 폭넓은 부분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런 미국의 영향권 아래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전 세계의 힘의 흐름이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등장을 통해 중국은 군사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비약한 발전을 이루고하였고 이제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드러내면서 지난 미국의 경우처럼 중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전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팍스 차이나를 언급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시 주석은 본인이 밝힌 중국몽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팍스 차이나 시대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일련의 정책으로 중국은 아펙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에게 자신감 있게 계획을 발표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고 태평양, 인도양 대상을 잇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하려는 일대일로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9.11 테러 분노가 극에 달한 미국은 미국을 건드린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진리를 증명하려듯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수행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에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 2003년 중국은 제16기 전인대 보고에서 21세기 초반에는 중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전략적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전략적 기회라는 단어를 썼던 것입니다. 과거 9.11 테러 이전부터 중국은 중요한 전략의 경제국 규정을 하면서 부시 취임 이후에 줄곧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것이죠. 그들은 미국에서 신자유주의적 뿌리를 내리게 했고 중국에 대한 금융 수탈에 감행하기를 결정하고 제도적 정비를 끝마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9.11 테러로 인해 부시의 애교 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기습적인 테러가 미국의 자본의 핵심적인 이익을 기반한 올스트리트는 물론이고 미국 금융자산이 안정성과 신뢰도가 통째로 흔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본의 무한 경쟁 특권에도 당장의 의구심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새롭게 탈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은 세계사는 주로 서구의 역사였지만 중국이 새로운 강대국을 부상하면서
이제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중국의 역사가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미국의 역사의 주요 사건을 익숙한 것처럼 머지않아 중국의 역사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만리장성에서 그 예를 짐작하듯이 중국의 웅대함과 위대함은 전 세계에서 이미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컨대 지난 2005년 만리장성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유럽 르네상스 본고장 피렌체를 방문한 관광객 수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도 이미 그 역사가 변화의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의 헤게모니가 결국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베이징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한 서구적 가치 문명이 다른 지역, 특히 이슬람 세계의 가치 발전이 늦거나 반동적인 가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 세계권을 가지는 가치관과 문화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가치관의 갈등과 이데올로기가 형태가 나타나지만 이번 세기 앞으로 세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근거와 경쟁 시대를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존 그레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듯이 간용이라고 하는 가치는 서구 사회의 고유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솔직히 하나도 없다. 오스만 트루크는 서구와는 달리 종교적 관용을 베풀었다. 과거 중세의 무어인들은 스페인을 지배할 때도 그랬고 아소카왕이 불교 왕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도 그랬다. 따라서 간용이란 보편적 가치를 볼 수 있다. 간용은 특별히 진보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다양한 가치관들을 갈등과 긴장이 있는 종종 들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중국의 패권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과 유럽, 서구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누려온 역사적 입지를 중국에 빼앗기기 하기 때문에 실로 그들은 아쉬워할 것입니다. 서구 사회는 그동안 2세기 동안 좋게 넘게 유럽과 미국이 나서서 세계 패권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에 유럽 사회는 더 이상 세계 정치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중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그들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지정학적 요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명,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류와 협력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요.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역사 속에 있다. 이미 1910년도에 내다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미중시대의 한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서방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전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거대한 중국 시장을 활용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까우면 한국처럼 접근이 용이하는 나라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의 통일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조건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분단 상태에서 모든 것이 불안전하고 중국 시장에 접근하는 모든 부분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역사와 북미 양국의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은 결국은 약 25년에서 30년 동안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중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되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이 다자협력 체제를 복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0개국 정상회의와 함께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중국은 미국의 기후에 관한 다자 거버넌스 즉 협치와 프로세스 절차에 복귀한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세계 환경 거버넌스를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중은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협력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양쪽 날개를 달고 싶어 합니다. 해안과 대륙 두 방향을 진출하고자 하는 것도 원대한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경제적 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국군을 개척하고자 하는 꿈인 것이죠. 중국은 동아시아의 안전지대로 변모시킨 후 글로벌 강대국으로 향한 비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면서 오늘 우리는 안보상의 마찰의 난간을 결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작 중요한 난간은 한반도의 핵 위기에서 초래된 긴장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중 관계의 후진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깊은 상처와 손실을 남길 것 뿐입니다. 과정적으로 더러 속도는 조절되겠지만 한중 관계는 결국 앞으로 계속해서 진화돼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저 발제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성립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미중 냉전 시대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발제했습니다만은 이미 이 발제 원고 자체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원고가 팔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월 1일이 창당 100주년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서 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또 중국도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사실 우리 김대유 교수님은 뭐 정말 박학다식하시고 실력도 있으신데 부중한 이 절고를 가지고 자장으로서의 논평을 해주겠습니다. 김대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창호 위원장님이 미중 한국의 3자 관계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그 역할과 비전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적인 것입니다. 매우 감회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하신 내용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께서는 중국은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모른다.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상 등장한 사회주의를 100년 동안이나 진행시켰고 성공했다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공산당 창당과 운영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1941년 창당한 중화인민공화국 창립한 이
거대한 나라를 운영하는 그 중심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당에 의한 것이다. 먼저 이걸 주목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대한 국가, 강대국 중국을 움직이는 정책, 인사, 경제, 그 모든 핵심에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이 작동하고 있다. 이 부분은 서구 사회나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강점이자 또 새로운 그 인류 공동체를 여는 그런 모범을 많이 보여줬다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애초 목표였던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그 충정과 국가 운영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그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마오쩌둥 시대, 그 덩샤오핑 이후에 또 시진핑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중국의 리더가 되어서 팍스 차이나를 운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그 실크로드의 핵심이 또 1대1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미중 한국은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달리 또 말씀을 드리자면 미중 한국의 평화 공존이야말로 세계 평화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또 발제자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 동행의 키워드는 역시 존중에 있다라고 제가 발제를 통해서 파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 상호 존중을 위해서 필요한 한중 간의 친선 교류는 특히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오늘 위원장님이 또 특별히 한중교류 촉진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민간 교류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예. 끝으로 그 관용에 대해서 또 박점을 두었습니다. 중국의 지도력, 그 지도력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중국의 관용에 대해서 한국은 합리적인 그런 동반의 의지와 동반의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가치관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특히 한미 관계, 또 한국과 북한의 관계, 이런 그 다자간 협력 네트워크의 관계가 중국의 역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옛말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손붙잡고 함께 가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이 통합적인 그런 발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중국에 줄 수 있는 많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예, 오늘 발제해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우리 김대희 교수님께서는 자장으로서의 어떤 그 논평이라든지 또 내용에 대한 어떤 이 심도 있는 이 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항상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대 이상으로의 어떤 맹석한 두뇌를 가지시고 논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때마다 제가 좀 모시겠습니다. 좀 와서 이렇게 발제도 앞으로 좀 해주시고 기대가 되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자.